여의도 계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계주라고 합니다. 맹계저와 같이 여의도 개몸이라는 맹계원 여의도 개몸이라는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국회하고 이제 정당파하면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이런저런 이제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어떤 일을 하셨네요? 뭐 이제 부자진도 하고 당시자도 하고. 근데 이건 너무 특정이 되려나? 아니 뭐 어떻게 알아요? 어디 당인지 네.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구나. 여의도에서 거의 한 10년을 일을 하신 거죠? 10년 넘게. 네네, 10년 정도 일을 했죠. 그러면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원래 예전부터 정치 쪽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셨나요? 정치 쪽 관련해서 이제 일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했었죠. 전공도 아니, 문과를 나오셨다. 네, 문과 하셨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역사하고 철학 쪽을 그쪽을 좀 이제 좀 열심히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관련해서도 이제 좀 신경 쓰게 됐고, 대학에서도 아무래도 좀 이런저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진보 쪽에 가까워가지고 나는 진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진보라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이제 보수인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서 내 정치적인 성향이 좀 전환되고 변경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거랑도 연결이 좀 되나요?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진보가 아니면 가슴이 없는 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도 이제 진보면 이제 머리가 네, 맞아요. 그것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나도 네. 내가 그런 케이스하고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뭐 내가 대학교 들어왔을 때 좀 옛날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선배들을 하고 뭐 이제 마크시즘 관련된 책도 읽고 수업에서도 이제 막 자본론 같은 것도 읽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사회주의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삼인주의자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젊었을 때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좀 명확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약자에 대해서 강제 착취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명쾌하고, 답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내려질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부자들을 격파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명쾌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좀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강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경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노동자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노동자는 다 똑같은 노동자인가? 왜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이제 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연대하지 않는가?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조에서 항상 말하는 게, 자신들은 이제 그 대기업에서 착취당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정당한 몫을 이제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하면 노동자들끼리 나와서 기업 차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기업하는 게 그냥 노동자들 착취하는 거에 불과하다면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노동자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자기 노동의 대가라고 받는 거라면 왜 굳이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대기업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자기 몫에 충분히 이제 그런 자기 노동의 대가를 노동성이 충분히 시장에서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그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딴 데 가서라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굳이 그 대기업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그 대기업에서 해고되면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게, 나는 그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 가치에 대한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대가, 이제 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게 노조가 있고 이제 그 지대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조직이 있고 그런 그 조직이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네. 이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라면 자기네들 이 집단이고 자기는 충분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노력한다, 우리 이런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대기업 무슨 뭐 현대차 노조라든지 이제 금속노조, 민노조통 같은 거 보면 자기네들 노동자 전체를 위해서 이제 일하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면 자기네들 임금을 이제 양보하면서 1차, 2차, 3차 밴더들까지 다 같이 연대할 수 있게 스웨덴식처럼 이제 연대 임금제를 하면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위해서만 노조활동, 대기업을 위한 자기들만의 개별 노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진보라는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물한 개구리 썩처럼 이제 그 현대사회 산업의 복잡함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보라는 이제 쪽을 정답이 아니다, 그 자본주의하고 자유주의 쪽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자본주의와 자유적으로 말씀 잘 들었고, 근데 일단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연령대요? 예. 영포티라고 생각합니다. 뭐지?
저기 어린 친구들하고 뭐 그런 거 없고요. 네. 왜냐면 난 적어도 이제 항상 마이너스 5살까지만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5살까지만 네. 괜찮으신 용포티시고, 저도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맹개원이고, 이제 흔히들 요새 2대남, 3대남들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3대남을 맡고 있고, 정치에 대해서는 되게 그냥 관심이 많았고,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 총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특정 정당에 가서 막 봉사활동한다고 정치인들도 찾아가도 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선할 때 모 대선 캠프에서도 중요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일을 해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또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여의도 소식들과 그런 관련 정쟁과 관련 사안들을 한번 이야기를 현황들을 나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김계주님께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부탁을 드렸나 보네. 내가 무슨 부탁한 거 아닌가요? 네, 뭐 같이 하면 좋으니까. 그럼 뭐 저희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개모임의 최종 목표? 이제 개돈을 모아서 창당을 할 겁니다. 그럼 당대표까지 바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드러내지 않고 항상 버튜버? 네. 버튜버로서의 이제 사명에 충실히 아무나 다 까고 싫은 녀석들을 이제 그냥 고려하지 않고 이제 다 까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여의도에 있었으니까 물론 세상에 나한테 퍼센트 맞는 정당이나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있을 수 근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를 이제 나도 모르게 모르는 건 아니지 일부러 알면서도 이제 그걸 뒷받침하고 이제 실드 쳐야 될 경우도 많았고 뭐 이 사람은 이제 나랑 생각이 그냥 별거 다르지 않은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의 그 집단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판해야 되는 그래서야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그게 진짜 근데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일단 쉽게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론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네.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찬성도 잘하고 반대로도 논리가 딱 막힘없게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네. 그 미음으로 시작하는 정당 그냥 민주당 정당이라고 그쵸. 민주당 경우에는 네. 이제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네. 이렇게 맞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는 특정 네. 논리를 딱 말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로 이제 본인들이 공격받는 입장이 됐을 때는 또 새로운 약간 이상한 반대를 위한 새로운 논리를 딱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딱 본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지키지도 않고 약간 흔히들 말하는 진짜 내로남불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그 민주당과 이재명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갑자기 처음 아니 이게 근데 왜냐하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민주당의 주류인 이제 586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80년대 대학생 때 그 김일성 수령론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런 거나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권력의 분산이라든지 그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느 누구도 횡포를 부릴 수 없게 제도를 고안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추석 초였죠. 그 이재석 방통위원장이 이제 구속됐다가 바로 이제 적부심에서 이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이제 구속한 것도 이제 문제지만 그때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풀려났을 때 그때 민주당의 논평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 대변인의 이제 논평을 썼는데 네.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논평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야만적이고 굉장히 민주당이 이제 정말 이제 반민주주의적이다, 반민주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원래 예전에는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거기 이제 불만이 있던 아무리 이제 자기들 생각하고 맞지 않더라도 법원의 생각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네.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일단 먼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하는 거에서부터 자기 말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그런 예의를 지켰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법부가 이제 삼권 중에 하나로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건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입법부가 무시를 하고 이러니까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 그 하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거, 민주주의에 관련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존중도 없고 이해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존중도 없고 이해도 없고. 네. 근데 진짜 요즘 보면 아예 민주당이 싹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 그 제도적으로 이제 장치를 뒀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할 때는 이제 과반에 의해서 이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또 거절할 수는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한번 거절을 하면 다시 국회로 와서 이제 재의결할 수가 있는데 재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또 이제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이제 다시 대통령한테 넘어가면 그 법안을
대통령은 이제 거절할 수가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다수를 할지라도 다수가 아닌 이제 그 소수와 대화를 나누고 타협과 그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게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제 과표수가까지 이제 먹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네들은 여당이고 이제 180석 이상의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법안 통과할 때는 이제 과반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3분의 2 이상 이렇게 한 게 뭐 그것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무조건 그것만 통과해도 민주주의다라고 이제 세팅해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이제 그 법의 정신을 봐야죠. 헌법에서 그렇게 다수화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된 게 만든 게 뭐냐면 의석수와 상관없이 소수당하고 협의하고 논의해가 서로 합의해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라. 뭐 예산을 통과시켜라. 그게 바로 이제 그 헌법에서 만든 이제 민주주의의 정신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그냥 우리가 다수인데 우리가 여당인데 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 통과됐으니까 뭐 헌법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민주주의다. 라는 게 그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고 반민주주의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재명과 민주당 네. 민주주의의 적이다. 네. 이게 예전에 2008년도 이제 18대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이제 직후에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됐었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새누리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합쳐서 185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그때 80몇 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더 심각했던.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새누리당 비롯해서 보수 정당은 민주당한테 법사위원장 줬어요. 맞아, 법사위원장 먹어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안 했죠? 여당이 하고 있잖아요. 네, 여당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 원래 국회의장은 이제 여당이 먹고 1당이 하고 그리고 2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한다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것도 민주당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동물국회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그때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 국회 로턴도를 해서 이제 밤새면서 농성하고 하면서 그 국회 예산안을 통과를 새해가 됐으면 한다던가 굉장히 늦게까지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결국은 합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고 여당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단독 처리했어. 25년도 올해 예산도 여기 단독 처리됐어요. 단독으로 그냥. 네, 단독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죠. 그리고 법안도 옛날에는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각 상임위가 있잖아요. 국회각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가 그 밑에 따로 있거든요. 그럼 법안 소위에 이제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주고받고 많이 하고 토기하고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듣기에도 그 우리가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수 정당에서 말한 걸 할지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조율하면서 법안을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합의해서 상임위로 올려서 통과시키고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민주당이 야당하고 이제 협의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그냥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이제 노란봉투법도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됐고 그 상법 개정안도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키는 게 뭐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통과시켰어요. 근데 옛날에 아까 말했듯이 18대 국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민주당이 80몇 석을 할지라도 무시 안 하고 다 합의해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랬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골자로 잡은 것이 그거잖아요. 내란 종식하겠다. 지금 계엄이 12월 3일에 있었잖아요. 그 후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11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민주당은 계속 하는 말이 상처받은 국민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되고 아직도 내란 종식을 해야 되고 윤석열 내란 정부를 네. 다 처단해야 한다.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5년 내내 적폐청산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폐청산한 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한 것처럼 네. 이재명 정부에서도 내란세를 숙청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낼 거예요. 그런 식으로 5년 내내 이제 5년 내내 한다고요, 네. 이거를? 네. 왜냐하면 네. 그게 민주당이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유능할 때가 있어요. 민주당은 그 사람들의 주류가 되는 이제 8.6 운동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성과 악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네. 성과 악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노동자도 이제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말한 것처럼 노동자라고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복잡한 이해관계를 민주당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무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적 아니면 악은 선과 악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민주당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엄이 있을 때 계엄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능과 악이 되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거, 안 된 거 딱 구분이 되니까 그런 거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능한 거죠. 그럴 때는. 근데 평상시에 국정운영을 한다던가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던가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거에서조차도 이제 선거하게 이분법으로 접근하려는 게 그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부터 통과되고 그런 식으로 3법 개정안도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웃기는 건 또 선거아까 이분법에서 배임죄부터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으니까 그거 보면 참 이제 선거악의 이분법으로 보는 것도 이미 낡은 관점인 것 같고 이제 민주당 그냥 이제 내로남 불의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유리할 때만 이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려면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민주당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청래 대표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그 정동영 처장관 네. 옛날에 이제 2008년대 민주당 대선 후보였죠. 거기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호남 대표하는 세력 정동영 밑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문재인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친문 세력이 이제 민주당의 이제 세력을 잡기 시작해서 친문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친문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그때 친문 세력 했던 게 뭐냐면 호남 그때 이제 동교동기 비롯한 이제 호남 세력을 이제 쫓아내는 거였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때 정청래 대표 그때는 최고위원이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때 주승용 최고위원을 맨날 공격하고 막 해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친문의 사냥개 역할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친문을 제치고 이제 민주당의 권력을 잡으니까 네. 그때는 또 다시 친명으로 이제 딱 이제 전환을 해서 친문을 물어뜯었죠. 이제 친명의 사냥개가 된 거예요. 네, 친명의 사냥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류를 갈아타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뭐 다선하는 이제 국회의원을 보면 이제 여당이든 야당은 상관없이 다 그렇게 주선 사람들 많죠. 네. 그러니까 다선했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전에 못 줬던 사람 물어뜯지는 않았어요. 그냥 점잖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리를 옮기고 그랬지. 정청래 대표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전에 모셨던 세력들 그렇게 물어뜯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성공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권력을 대해서 이제 참 해바라기 같은 의지를 가지고 양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유능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충성을 하면 뭐가 됐든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철저하게 보상을 해. 뭐 저기 자기 정당에서 민주당 안에서 이제 뒷받침했다던가, 네. 아니면 자기 이제 경기도에서부터 이제 있었다던가, 성남시에서부터 있었던 이제 측근이라던가, 아니면 민주당에 와서도 기존에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소수파였잖아요. 자기 개파위원 한 명도 없었고 그냥 정성호 의원 한 명이 이제 그냥 자기 선배라서 부탁해가지고 정성호 의원 한 명 있었는데 정성호 의원도 그냥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다 자기한테 이제 충성을 하면 그만큼 보답을 다 해주니까 다 이제 친문했던 이제 의원들 다 돌아서고 다 충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 자기한테 충성하는 세력을 이제 불러 모은 거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브앤테이크죠. 신상필벌. 이걸 굉장히 잘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이제 성공해 왔었고 사람들을 모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자기 네. 사람들 다 챙겨줘서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에도 네. 본인들 재판 변호한 변호사들이랑 네.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관련도 없는 그런 직종인데 그런 걸로 이제 다 그냥 증명을 해주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그냥 당연하듯이 이렇게 네. 해주는 거고 네. 반대로 그럼 다른 정치인들은 그게 부족한 사람들이 좀 많나요? 제일 부족한 사람은 이제 안철수라고 네. 안철수는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옛날에 민주당 당대표가 된 적 있었잖아요. 아, 예, 예. 네. 그때 그냥 사람들한테 조금만 베풀기만 했고 말만 잘 들었으면 민주당 이미 이제 안철수 의원이 먹었고 이미 대통령도 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낄 줄 모르고 네. 그 안철수 의원이 맨날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네 빚진 것 없다고. 아, 예, 맞아요. 그런데 안철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 거거든요. 그게 안철수를 바라보면서 그 맨땅에 헤딩하면서 1당 2당도 아니고 3당 국민의당 그 전에 그 이후에 또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쪼그라드는 당에서까지 계속해서 같이 뛰어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안철수 의원은 되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빚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같이 물론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심한 케이스지만 적어도 자기하고 같이 이제 아사리판에 뛰어드는 이제 동지들한테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해야 돼. 물론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떻게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지 그리고 선거학의 이문법이 얼마나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아는지 그렇게 복잡한 세상을 알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각종 이해관계를 조율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갈등을 이제
치유하고 사회를 단합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건 부족하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제 저 나쁜 놈 자본가 때려잡자. 착한 놈 우리 편은 다 네. 착하고 그러니까 노동자는 다 착해.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조건 다 착하고 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그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겠죠? 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되게 무섭네요. 근데 그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일단 지금 저희 구조 자체가 투표를 해서 네. 한 표라도 일단 많이 나오면 네. 무조건 되는 그렇죠.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를 짜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런 정책적인 담론보다는 그런 자기들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거나 네. 개딸, 딸 그것들을 아예 그냥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아예 그냥 이건 좀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약간 요즘 아이돌 그런 거 하면은 그 소속사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내냐면 팬미팅을 이제 해요. 네. 근데 그 팬미팅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앨범을 많이 사야 돼요. 그럼 앨범이 하나에 개중 2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인기 있는 아이돌은 네. 최소 100장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00장을 다 막 보육원 막 이런 데다 준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듣지도 않는 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육원에서도 아예 받지도 않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애초에 약간 아이돌 시장들도 그런 식으로 소수의 특정 팬들을 겨냥을 해서 수익성을 딱 보거든요. 네. 그럼 걔네들이 돈 다 뽑아주니까. 그래서 아예 이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네. 전략을 가버리는 게 확실히 아닌지. 그러니까 그 전략에는 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어차피 내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을 필요 없어요. 유권자 중에서 투표하는 사람, 유권자도 아니지. 투표하는 사람 중에 네. 과반수만 받으면 돼요. 3자 구도라면 그보다 더 적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자기 지지층들을 이제 끌어모은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당에서의 전략인데, 근데 민주당은 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냐면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강성 당원들이 원하는 그 개딸들이 원하는 태극기 부대가 말하는 네네네. 그런 식의 강성적인 발언을 하다 보면 내부에서는 굉장히 다 좋아하는 이제 강성 지지층이 생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그런 중도층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강성층을 바라보게 하면 그런 발언이나 메시지 그런 정치를 하면 선거에서 지게 돼요. 어차피 진보나 보수나 그 자기네들 콘크리트 지지층은 30%씩 갖고 있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중도층을 잡아야 이제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도층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만 이제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법이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아무리 강성 지지층에 올인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개딸리 횡포를 물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명 행사라고 지난 총선에서 예, 맞아요. 그런 걸 하더라도 뭐 국힘이 또 개판을 쳐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이제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네. 지난 총선에서 그 런종석 사태도 있었고, 네, 대파 발언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그 삽질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의대생 정원 문제, 그게 맞아, 가장 맞아. 크죠. 국힘 자체가 그렇게 개판을 쳐버리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똑같이 똥볼을 차더라도 그거에 대한 반세이익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해버리니까 네. 대선에서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참 되게 복잡하네요. 민주당이 그런 약간 내로남불적인 행태를 하고 이상한 본인들만의 논리를 해서 주장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이 아무리 이제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이렇게 특검으로 이제 횡포를 부리자는, 지금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김건희 특검이 과잉 수사를 해가지고 그 양평의 공무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서까지 쓰시고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문제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 맞나? 원래 이게 민주당이 그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검찰이 잘못되어 그리고 폭력적이고 인권을 탄압하던 그런 모습을 가장 지금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만들어낸 특검인데, 이게 지금 이제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을 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런저런 이제 횡포를 부리더라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그것도 어느 일정 정도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횡포 부려봤자 뭐 계엄보다는 뭐 약한 거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뭐 그런 거긴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참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원죄를 지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작년 예산 국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얻으면서 확실히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었을 텐데 제 발로 걷어찬 거니까요. 아니 그니까요. 근데 전에 이제 민주당이 하던 말이 그거였잖아요. 윤 정부 때까지만 해도 검찰 독재 왜 이렇게 심하냐고. 근데 이게 진짜 검찰 독재 아닌지, 본인들 딱 입맛에 맞는 특검이 3개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특검도 지금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추가 연장을 한 번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이것도 신문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 파견 나간 검사들이 네. 그 소위 말해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돌아가면 없어지는데, 집이 없어지는데 네. 무슨 본인들 입맛에 맞는 지금 수사만 하라고 하고, 그게 과연 진짜 맞는 건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원래 검찰을 개혁을 한다고 민주당이 내세우는 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의 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분리하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분리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 그대로 이제 역할을 네.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맹기 의원이 말한 게 네. 뭐 이제 현타로 온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검사도 두 종류예요. 대부분의 평검사는 이렇게 현타 온다는 사람이 많지만 거기도 정치 검사는 있죠. 정권에 충성하고 어떻게든 잘 네. 배워가지고 이제 공천 한번 받아보려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제 더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한 분 그분도 계시지 않나요? 그 항상 좀 약간 무슨 은정 이문정 검사. 항상 뭐 뉴스 신문 네. 이런 데서 많이 접하시는 분 네. 검사인데 네.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이거 주워 들은 말인데 법 네. 쪽에서는 판사는 판결문로만 하고 검사는 이제 기소로 말한다고. 네, 네. 근데 이문정 검사가 별로 뭐 저기 기소로 해가지고 뭐 특정한 이제 사건을 맡아가지고 막 큰 사건, 복잡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막 엄청 성과를 냈다 그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문정 검사는 그냥 그 검찰 내부에서 그냥 쓴소리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 검사로서의 본연의 업무, 수사 역량이 없는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행위로 이제 뜬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검사로서 위험한 사람이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정치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검사나 판사 같은 사람은 오로지 리걸 마인드로만 모든 생각을 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권고했잖아요. 그렇게 네. 하지 말라고. 아니 그렇네요. 법무부 장관도 근데 또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임명을 했지만 네, 네. 그래도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 사람도 이제 정성호 의원도 이제 그 법률가로서 이제 활동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조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 이번에 검찰을 해체하면서 이제 수사 보안,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을, 보완 요구권을 검찰이 계속 이제 유지하게 냅두느냐, 아니면 그것까지 뺏어버리느냐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말들이 많은데, 민주당 주류는 다 뺏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뺏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나마 법무부 장관이라서 다행이지, 만약 지금 추미애 장관이었던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보수의 어머니가 됐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추미애 어머니. 거의 러닝 메이트. 네. 윤석열의 네. 러닝 메이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이제 또 추미애 의원을 이제 장관으로 쓰는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쓸 거예요. 그럼 또 누군가가 이제 또 튀어나와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외부보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위험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빠가 까를 만들고 까가 빠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YS가 이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고. 어차피 상대방이 알아서 삽질을 해주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이겼어요. 그러니까 작년 총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생 정원이라든지 대파 발언이나 런던서 그런 거 아니면 가만히 있었으면 무조건 이겼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엄 안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제 감옥에 유죄 판결 받았을 거예요. 대법원에서. 근데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건 민주당은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마찬가지고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고 그러는 게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국민의힘 상대해서 앞으로 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다 계속 이길 텐데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할 거고 그래서 계속 점수가 까이고 결국에는 또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뭔가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스스로? 그러니까 불안하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그 서로 간의 갈등을 네. 자기들 그러니까 정당끼리 이제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풀어주는 그런 거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게 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게 목표이지 그냥 더 이상 협의하고 그런 거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네. 너희들 의견은. 네. 그래서 국회만 막 예전에 한 2008년 2012년 그때에는 어느 당 의원이 발의하더라도 그냥 당 상관없이 이거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찍어줬어요. 법안 발의를 하려면 국회의원 도장 10개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당 상관없이 예전에는 많이 찍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초에 패스트트랙 사건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서부터 완전히 그때서부터는 들끼리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네 소신에 따라서 뭐 법안 도장 찍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당권만 찍어주는 이제 그런 식의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서로 간에 뭐 대화하고 토론하고 막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국회 이제 연구단체를 만들려면 그 국회의원 중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으로만 국회 연구단체 못 만들어요. 아, 정말요? 무조건 타당 의원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민주당 이제 연구단체 만들어줘도 거기에 뭐 새누리당 의원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고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민주당의 이제 위성정당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국회 연구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연구단체를 만드는 의의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 당의 일방적인 의견만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다 같이 이제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종합해가지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봐라. 그거였는데 그것도 사라진 거예요. 아예 문화가 정말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점점 더 자기들끼리만 더 뭉치게 되고 네. 협치 상생 이런 게 절대 없고. 그리고 요즘 국회 가면 웃긴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당이 다르면 지나가다 서로 쌩까요. 인사도 안 하나요? 인사도 안 해요. 와, 좀 근데 그건 충격적인데요. 아니 그래도 와. 같이 이제 네. 헌법기관으로서 300명으로서 입법을 하고 지금 법안 만들고 이제 예산하는 그 사람들끼리 네네. 그래도 이제 잘 모르고 같은 뭐 우리 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보면 인사정도 그냥 여기가 무슨 뭐 전쟁터도 아니고 같은 나라에서 이제 계속 정치하겠다는 사람들끼리 인사는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조차 안 해요. 인사도 아예. 네. 와, 되게 충격적이네요, 진짜. 나아질 김 그게 보이시는가요?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나아질 기미는 네. 한동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기 강경 세력들 내부의 이제 강경파들에게 극단적인 강경파들한테 좋은 말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는 메시지를 내어야 정치하기 쉽다는 거를 그리고 정치자금 모으는 것도 쉽다는 거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좀 평균 연령이 정치인들, 특히 의원들 평균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걸 좀 확실히 내릴 수는 없겠죠? 내려갈 방법이 안 보이시죠? 그거 유일하게 내려졌을 때가 지금 민주당 주류인 이제 586들이 이제 386이었을 때 그때 네. 386들은 그때 90년대서부터죠. 김민석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때가 네. 이제 처음 시작이었는데 그때 동교동계 비롯한 이제 민주당 선배들한테 다 자리를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미 시대가 변했는데 그 옛날 국무독도 시절에 이제 그 옛날 하던 동교동계 할배들 뭐하러 정치하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게 이제 양보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막 받아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동교동계도 그렇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들이 그렇게 해서 배려를 받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절대 후배들한테 양보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아예 계속 꿰차고 있고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86 운동권들을 보면 아직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새롭게 나오는 86 옛날 운동권 출신의 정치 신인이 또 있을 거예요. 항상 신인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86 출신 신인 정치인들이요? 네. 아직도 근데 많이 이제 대기 중이에요? 다 이제 50은 당연히 넘고 있는데 네. 이제 적어도 이제 60 먼저 우리 신인들이 아직도 대기하고 있어요. 와, 충격적이다. 이걸 보면은 네. 거기 운동권 사람들은 서로 진짜 끌어주는 게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그 네. 전대협 시절에 네. 같이 그때 이제 운동하던 사람들을 보면 진짜 끈끈한 가족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세대 친구들은 그냥 같은 과에 있는 선후배들 친구들끼리도 친한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같은 과는 물론 같은 학교는 물론 아예 그냥 다른 학교들하고도 다 친해. 진짜 가족 같은 관계예요.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활동 던졌으니까 그 전대협 시절의 가족 같은 관계, 그 엄청 끈끈한 동지 관계가 386들이 이게 과거 386들이 이제 정권을 이게 권력을 이제 잡는 계기가 됐고 그들이 이제 20년 넘게 지금 권력을 공고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원동력이 있죠. 왜냐하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게 지들끼리만 해서 그게 순환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보면 대통령실도 운동권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 거의 다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당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미 대사관 방화를 저질렀고 네. 그렇죠. 놀랍네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거기도 족보가 있어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이제 별로 운동권 주류가 아니었어요. 아, 또 메인 운동권이 메인 아니에요? 운동권 따르다. 와. 서울대, 네. 주사파 거기가 이제 메인이었고 네. 뭐 이제 PD 이런 쪽은 대놓고 완전 비주류였고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완전 주류였죠. 지금 그 주사파들이 다 꿰차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래. 민주당 운동권은 대부분 다 주사파니까요.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주체 사상을 교활할 수가 있죠? 제가 너무 세상을 이상하게 보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더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고 거기가 사회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네. 저기 자본가의 착취도 없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믿어왔던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80년대 한 중반까지는 북한도 그렇게 못 살았던 건 아니니까 그 통일 대축전 뭐 그런 것도 열고 뭐 이제 그런 국제대회도 열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홍수가 나면 북한 사람들이 이제 휴전선 앞에다가 막 국식을 막 쌓아놨어요. 오, 국물에다 네. 막 쌀을 쌓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한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 못 먹고 못 사니까 이제 혼자 났으니까 이거 쌀이나 가져가라고 쌀. 이제 옛날에 70년대, 60년대 네. 그때는 특히 6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뭐 내가 86번은 아니니까 86세대는 아니니까 나도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적어도 이제 40살 이하인 사람들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탈북자들은 좀 일단 많잖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목격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들이 주장이 많으면 탈남자들도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탈남자도 뭐 몇 명 있죠. 근데 운동권에 몇 명들. 뭐 그런데 그 사람들 뭐 이제 한 네.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은 있지도 않고. 그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보면은 그렇게 이제 북한 좋아하는 분들이 반미도 같이 많이 하잖아요. 네. 같이 세트잖아요. 항상 그분들 보면은 신발도 다 나이키 신고 있고, 맞아. 핸드폰도 다 아이폰 쓰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 봐요. 그런 쪽 북한을 좋아하면서 미국은 악의 승량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미제 상품들은 다 네. 써야 되고, 그리고 제일 웃긴 거 그렇게 주사파 했던 분 지금 다 자녀들이 네. 다 미국 미국에 영주권이나 최소 네. 영주권이나 네.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그 임종석 임종석. 또 딸내미가 미국에서 거기서 백수인 건 한 10년 넘게 백수 있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이제 미국 유학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거기도 뭐 총리처럼 양배추 그런 거 했을려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네.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방선거 있잖아요. 내년에 이제 26년이고 6월인가요? 내년 5월. 5월인가요? 네. 근데 5월에 이제 보궐이랑 이제 지방선거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큰 메인 이벤트가 딱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서는 서울, 경기도, 네. 부산 이렇게 3개 정도 꼽아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경기도, 부산으로 딱 봤을 때 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그냥 민주당이 다 될 거라고 봐요. 서울, 경기도, 부산을요? 내년 네.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하고 이제 대구시장 빼고는 네. 다 민주당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도 경기도, 부산은 네.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서울까지도 민주당이 한다고요? 생각을 해보면 그 선거라는 거는 항상 이제 그 선거라는 시점에 있어서 이제 구도하고 바람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당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되면 그때는 항상 이제 서울 아니면 경기도가 이제 그 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이제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이 먹었지만 네. 서울시장은 이제 국민의힘이 먹어서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선방했다 그런 평가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보면 그 구도하고 그 바람을 극복하려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그거를 극복할 만한 이제 뭔가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될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이제 시장 된 다음에 지금 4년을 돌아다 보면 뭐 사고 치거나 그런 거는 물론 그런 것도 있구나.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서부간선도로 그거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거 가지고 진짜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뭐 그런 물론 이제 나중에 처리하긴 했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뭔가 서울 시민들이 딱 와닿는 이제 뭔가 그런 게 없어요. 그쵸. 이게 서울시장의 그 업적이다라는 게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계천 만들고 그리고 이제 GRYB 버스 개편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업적이다라는 게 확 눈에 띄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뭔가 이게 내 업적이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알 만큼 생각하는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서울 시민이잖아요. 네, 우리 둘 다 그렇죠. 서울 시민인데 4년 동안 오세훈의 대표 업적이 뭐지라고 나한테 물어봤다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나는 건 뭐 저기 이제 그 소각장 저기 마포 제일 끝에 건설하겠다 뭐 그 정도? 근데 나도 마포 주민인데. 그리고 딱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저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딱 저거 딱 그 생각이 나거든요. 청계천 이제 그게 새로 리뉴얼 되고 그때 막 기념식 해가지고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전철 타고 가서 막 보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오세훈이 먼저 했었잖아요. 서울시장을. 그다음 오세훈 지금 이명박 이후로는 오세훈 박원순밖에 서울시장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계속 둘이서 주고받고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오세훈이 돌아와서 그 재보궐 해서 오세훈이 됐고 그 다음 또 오세훈이 했지만 지난 박원순 오세훈 동안 그때 계속 서울에 계셨죠. 근데 진짜 딱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 근데 난 그건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박원순 시장은 비판하던 좋아하던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대표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이라는 거. 그런데 오세훈 시장을 보면 뭐 그 사람의 대표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렇네. 그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국힘 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민주당 측에서는 아마도 지금 일단 선언한 사람은 박주민? 그 사람은 나가겠다고 말은 했고 근데 김민석 총리가 될 거예요. 지금은 김민석 아직 이제 때가 안 됐으니까 지금 총리가 벌써부터 이제 지방선거 나간다고 이제 움직여서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지. 그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김민석이 나올 거고 김민석이 될 거라는 거. 그럼 김민석이 되고 경기도는 또 어떻게 보세요? 경기도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딱히 뭐 나올 만한 뭐 사람 뽑아주면 안철수, 김은혜 그 정도? 안철수는 오늘 제가 봤는데 안 나온다고 했다고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김은혜인데 뭐 지난번에 아슬아슬하게 졌으니까 만약 그때 강용석이 아니었으면 됐겠죠. 경기도지사 됐을 그때 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졌으니까. 그런데 지난 지선하고 내년 지선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때 민주당에 대한 인심과 그렇네. 국민에 대한 인심을 비교해봤을 때 다 민주당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하긴 그때는 심지어 그때 지방선거 때는 국힘이 좀 잘 됐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대선 직후에 열렸잖아요. 대선 직후에 가장 이제 국민의힘이 인기 좋을 때 열렸는데도 그때도 졌잖아요.
아니 또 그렇네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을 때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데 국힘이 된다? 그것도 힘들죠. 그렇죠. 네. 나올 만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분위기도 심지어 지난 그때보다 더 네. 훨씬 안 좋은 편이고 부산도 뭐 거의 그러면 부산도 뭐 누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박흥준 시장 뭐 네. 다시 나오게 될 거고 아마 네. 뭐 경쟁자가 몇 명 있긴 있을 텐데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산도 원래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그렇죠. 전에 네. 오거돈 네. 시장이 있었으니까. 뭐 거기다 이제 성추행 해가지고 거기 잘렸죠. 아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서울, 경기도, 부산 원래 경기도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지만 서울, 부산까지 이제 민주당이 하게 되면 진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네. 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지자체장도 지금도 이제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반대예요. 이재명 정부는 이제 임대주택 뭐 공공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공급하겠다.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아니다. 이걸 민간에서 부동산을 공급해야 된다는 게 입장에서 서로 완전히 갈리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민주당 돼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이견 없이 이제 확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그동안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제 다 알고 다들 가기 싫어하잖아요. 다들 사람 생각하는 거는 저기 이제 분양 잘 받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산가치도 상승하고 좀 그렇게 나도 좀 돈 좀 벌고 살고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임대주택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 정책은 그런 거고 이제 그런 걸 못 막을 거예요. 이제 더 탄력을 받아서 하겠네요. 네. 그 사람들은 막을 방법도 없고. 막을 방법은 다시 다음 대선에서 이제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 와. 정권을 바꾸고 그리고 총선에서 의석도 다수당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보면 민주당 계속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싶은 것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못했죠.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언한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몰리게 되는 그 상황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과정들. 네. 근데 진짜 이거는 좀 다른 말이긴 네. 계엄이 딱 됐을 때 오히려 민주당 정치인들은 집에서 환호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젊었을 때 계엄을 경험해 봤을 이제 그 나이 때니까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진짜 이제 군인들이 잡으러 온 줄 알고 정말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그때 군인들도 개판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지휘 통계 이제 아무것도 되는 거 없었고 그리고 이제 특전사들이 이제 국회 들어와서는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는데 누가 이제 뭐 국회 쳐들어가서 막 끌어내고 그런 걸 하겠어요. 근데 그러는 걸 보고 민주당 아마 바로는 아니고 딱 이제 특전사들 물러서는 거 보고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환호를 보냈을 때 그 계엄날 네. 내 지인들도 많이 이제 거기 당사에 있어서 보좌진으로서. 네. 근데 나 그때 뭐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계엄군이 총을 한 방이라도 네. 이제 쐈으면 아니 사람에 대해서 쏜 것도 아니라 그냥 허공에 대해서라도 이제 쐈으면 네.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계엄군 아무도 총을 안 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도 버텼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국회 안으로 이제 뭐 헬기가 쫙 내려왔잖아요. 그때 네, 네. 헬기 내려온 거 보고 다들 이제 엄청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도 그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네, 네. 그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이제 그걸 알면서부터 이제 민주당 그리고 계엄 해제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서부터 완전히 이제 됐다. 네. 이제 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11개월이 지났죠. 네. 11개월이 지나서 진짜 많은 것들이 다 바뀌었네요. 그 버튼을 누른 사람은 들어가 있고 안에도 들어가 있고 뚜껑도 그러니까 재밌는 게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는데 그 효과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고. 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계엄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네. 다 해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입법권을 행정권이 견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짝짝꿍이 돼버리고 그나마 이제 입법하고 행정이 짝짝꿍이 되고 그나마 거기를 견제해줄 사법권을 이제 사법개혁 한다면서 이제 조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한 권력으로 뭉쳐지는 거죠. 지금 완전 다 삼위일체 됐잖아요. 네. 삼위일체. 그 맞아요. 좋은 말이네. 네, 그러니까 삼권 분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돼버려서. 참, 그래서 참 쉽지 않구나. 우리는 계속 이걸 보고는 있지만, 네. 그냥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 참, 근데, 어쨌건 간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화무백일홍? 화무 11호. 화무 11홍. 네. 맞죠. 네. 영원한 권력. 그러니까 꽃이 결국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이제 10일 이상 붉을 수가 없다. 그니까요. 네. 여기, 지금 이정도 정도 그렇게 끝이 올까요? 끝이 와요. 어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네. 초기에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 이해찬 당대표가 민주당 20년 이제 장기 집권론을 꺼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꺼내자마자 바로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으면서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정치 환경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만 해도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죠. 아무도 못했죠. 그런 식으로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갑자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한번 구속 들어갔다 나오니까 갑자기 거기에 대선 후보로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돼. 아무리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이제 핍박을 받고 불합리한 이제 그런 이제 폭력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뭐 정치를 한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겠어요? 그렇죠. 약간 복잡한 다이나믹 코리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딱 얘기를 해봤는데 간단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같이 얘기해보니까 네. 내가 이거를 이제 혼자서 떠들었으면 이게 과연 이렇게 말이 나왔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맹경원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네. 하니까 이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혼자서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배운 것 같고 좀 네. 복합적으로 약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좀 걱정이 되시는 거는 잡혀가시는 거 아닐까. 아, 잡혀가면 땡큐. 잡혀가면 이제 저기 이제 보도자료 쫙 풀어야지. 네, 보도자료 하고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의도 개모임 이제 1화를 이렇게 마치고요.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전달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김계주님께 전달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오늘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오늘도는 아니지 않나? 아니, 드디어 처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시면 이제 개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관심이 없으면 개주가 도망갔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감사.